우선 그 미국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그 정책적 시각이 변했는가 그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 이제 2기가 출범해서 이제 북핵 문제를 다시 육자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는 오바마 1기 때 계속되던 그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현재까지 좀 가시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CVID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그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를 한다. 요즘은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사실 미국 입장은 거기서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지난, 금년 이제 3월 7일 날, 미국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이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나와서 현재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 그거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제사회 진입을 도와주고 또 그 관계도 개선할 것이다. 대신 이제 북한이 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야 된다.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더했죠. 근데 북한은 이런 대안을 모두 거부하고, 여전히 위협을 지속 중이다. 이게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9.19 공동성명 이후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진짜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고 신뢰 가능한 대화를 원하는데 다만, 그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일단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혹은 대화에 복귀했다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입장에서 강조한 것이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아마 대표적으로 한국 포함이 되겠죠.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그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이 없이는 그 미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그 글린 데이비스 표현을 들어보면 소위 그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이제 북한이 먼저 좀 변해서 진짜 북한이 북핵 문제가 좀 진전을 위해서 뭔가 진정성 있는 그 의도를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까지는 미국이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크게 차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게 그 토마스 도닐런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3월 달에 이제 뉴욕 아시아 소사이트에서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제 원칙을 다시 말한 게 있는데 네 가지 정도 원칙을 말했어요. 그 첫 번째는 일본 및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북한이 소위 통미봉남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얘기로 뭐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글린 데이비스 표현하고 비슷해요. 미국은 북한의 악행에 보상하기를 거부한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표현을 빌리면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미 우리 다 익숙히 다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더니 결국 그 2차 북핵 위기를 뒤통수를 맞았다. 이는 이제 미국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는 되풀이지 않겠다는 그거를 표현한 것이고 다만 북한이 진정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있다면 관계 개선을 시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미국은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 방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 이 역시 글린 데이비스가 말한 것 비슷해요. 그 북한의 도발,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이 좀 더 나은 길을 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 말은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정책을 좀 포기하고 말하자면 선군 정책이라든지 핵이나 미사일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좀 북한의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좀 표현한다든지 그거를 좀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 그러면 미국도 기꺼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지원하는 행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년 초부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이게 숨가쁘게 쭉 5월부터 이제 회담이 전개가 돼가지고 사실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강력하게,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뭐 육자회담이 어디까지 의장국으로서 그 자기네 외교적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그 메커니즘인데, 뭐 2008년 이후로 이제 육자회담이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좀 갑갑한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라는 이제 공감대를 이뤘고,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 비핵화가 대북 정의 중요한 목표다. 이건 이제 양국이 모두 이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핵무기 개발, 북한이 주장하듯이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 병행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북한과, 아니 미국과 이제 중국 간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은, 북한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그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서 뭔가 북한이 좀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해라. 그에 비해서 중국은 일단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그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 원칙적인 합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진 상태고,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 육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과연 어떻게 어떤 계획에 발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국과 중국이 좀 더 밀고 당기는 그 시간을 가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글린 데이비스 최근에 한국에 와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육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육자회담 재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진전된 그런 행동을 보여야 육자회담 재개될 수 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뭔가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였다는 그런 성과가 있다는 그 판단이 설 때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여전히 미국은 북한이 좀 변화의 그걸 보여라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는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없다. 이게 미국이 글린 데이비스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은 이미 자기를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핵 보유국으로 주장한다면 육자회담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육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것인데 북한 스스로 자기네가 이미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회담 재개에 장애가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중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육자회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미국은 이제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육자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그나마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역시 중국의 태도 변화가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보는 그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은 소위 뭐 전략적 자산론인가 아니면 전략적 부담론인가 뭐 이 그 두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전략적 자산론은 소위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붕괴하도록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중국 쪽에서 보이는 시각은 뭐냐면, 변화는 중국이 갈수록 북한이 갈수록 중국이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평화 부상을 위해서 그 한반도 주변에서 굉장히 좀 안정된 여건이 필요한데, 북한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미국이 요새 최근에 하고 있는 아태 재균형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아시아 쪽에 자꾸 관여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내세우는 핵심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또 현재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뭐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느 한순간에 버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위태롭게 할 경우에 뭔가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반대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로 3차 핵실험 이후에 보면 중국 쪽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SNS 상에서도 그렇고, 또 왜 그 중앙당의 학습15 그 부편집심사인 등위원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금년 2월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고를 한 걸 보면 알게 모르게 중국 정부 당국이 이 그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하는 것을 조용히 방치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도 그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고, 인식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시진핑 시기 들어와서 북한이 계속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 차이인데, 그럼 그 간극이 그럼 향후 좁혀질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 조율은 결국 그 미중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게 큰 변수 같아요. 저는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하부 변수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미중 관계가 좀 원만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조율이 될 수 있고, 대화가 되는 동안에는 비교적 북한 문제가 잘 좀 조율된다고 그럴까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미중 관계가 갈등 국면일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는 북한을 보는 북한에 대한 그 접근 자체가 서로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를 본다면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인터넷 검열 문제라든지, 또 뭐 달라이 라마로 대표되는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안화 문제라든지, 이렇게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면 대결로 갈 만큼 그렇게 협조적인 분위기를 깰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게 제 보편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협력을 유지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문제도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는, 이게 아마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육자회담 당사국 중에 어느 국가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의 역할의 소지도 좀 커졌다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내세운 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그래서 조선반도 핵 문제는 결국 미국이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라든 미국과 북한 간에 뉴욕 채널을 통하든 아니면 뭐 다른 제3지역에서 만나든 대화가 재개되면 아마 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데 훨씬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국의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어요. 또 자꾸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그 수호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하는가, 이게 또한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일본이나 러시아 역할은 사실은 최근에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 이전에 납치자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뭐랄까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워킹 그룹 중에, 전문가 그룹 중에 소위 한반도 평화 체제를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긴 한데, 사실은 별 역할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한국밖에 없다는 게 그런 판단인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점점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계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닭갈비인데 뭐 실제로 이익은 별로 안 되는데 굉장히 성가신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재 그 중국의 북한을 보는 시각도 변화가 있고, 일종의 뭐 기로에 선 북중 관계라고 그럴까,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완전히 쓸 수 없는 이유가 그 센카쿠 문제로 대표되는 중일 관계. 그게 지금 최악의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좀 이니셔티브를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그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그 한국의 역할에 좀 기대를 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상황인데 그럼 금년 하반기에 되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인가? 육자회담 일단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9월에 우리가 들어서서 하반기에 그럼 육자회담이 얼마나 신속히 재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지 그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는 일종의 전제 조건 비슷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북한이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그게 하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큰 정세를 본다면 흐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소위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미국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맞서서 중국은 소위 그 새로운 대국 관계라고 하는 그 신형 대국 관계라는 그 요구를 내세우면서 중국의 핵심 이걸 좀 존중해주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그 지역 문제를 다뤄보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요구가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고 얼마나 협조적으로 그 사안들이 다뤄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별다른 진전 없이 그냥 사안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육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앞에서 한국 정부도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북핵 문제에 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추진할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일종의 전략적 그 피곤증에 빠진 게 미국 아닌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비록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올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금년 초부터 왜 그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방 예산 자동 삭감 조치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동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집트 문제도 있고 시리아 문제도 있고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금 관심사는 다 중동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이 북핵 문제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앞장서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입장도 지금 뭐 여의치는 않아요. 시진핑 체제 출범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중국이라는 큰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고. 그 외에 경제 발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분배의 문제라든지 또 그 요새 많이 나오는 소위 정치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역시 센카쿠로 대표되는 중일 관계 악화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장서서 비록 육자회담 의장국이긴 하지만 북핵 문제를 위해서 뭔가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이니셔티브를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금 아베 정권의 지나친 보수 우경화 그 경향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신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은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현 상황인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 우경화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내 리더십을 상실하고 또 북핵 문제에 앞서서 그 북한과는 항상 납치 문제를 앞서는 그런 정책적 그 중점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지금 북핵 문제를 앞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일본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뭐 이지마 그 특사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돌파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별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기에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런 상황을 잘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묘안을 좀 짜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에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남북 공조와 국제 공조의 균형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이 한미 간의 그 시각하고 만약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럴 경우에 이 한미 공조의 균열이 생겨가지고 적시 또한 그 결과 동맹의 그 정신의 손상이 오는 그런 이제 우려가 계속 있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이래요. 존 캐리 이제 그 미국 팀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담당한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 데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캐리 국무장관의 팀도 아마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 짐작에는 아마 국무부 내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그 재검토, 리뷰가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아마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짐작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보다 앞서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그 얘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국제 공조보다 먼저 나가면 혹시 그 다른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럽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그래도 특히 이제 북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한국이다. 그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 결국 그게 국제 공조를 좀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이 하도 오래 공전이 되면서 금년부터 이제 한미일 3국 간에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왜 실무 협상을 몇 장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이제 이구석 윤달의 합의라는 게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결국 로켓 발사 때문에 다 무산이 되고 그랬죠.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한국과 미국 또 거기다 이제 일본까지 낀다면 이제 그 비핵화 조치를 앞당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모두 뭔가 좀 획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좀 이번에 이끌어가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같으면 이제 개성공단은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금 재개를 한다고 해도 개성공단은 어디까지나 남북 간에 가장 그 상징적인 프로젝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잘 되면 그만큼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데, 이건 당장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엔 안보리 최근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2094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량 현금 유입은 안 된다는 게 이제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당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북한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서 한국으로부터 현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 결과로 북한의 행동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계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공조를 이끌어가는 것은 맞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 북한의 행태가 더 나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고 남북관계에도 부담이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견지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일이에요. 그 개성공단도 빨리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 재상봉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도 뭔가 기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다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결국 북한을 자꾸 국제사회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재개. 그 다음에 중국은 좀 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본과 북한 간에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당사자국이 다 판단한 문제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들의 관여가 북한을 자꾸 인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결국 국제적인 여건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사실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기반이.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이 국제적인 여건을 개선해가는 작업. 이걸 우리가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여건이 조성이 될 때 그만큼 북한의 행동에는 제약 요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 남북관계 개선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북핵 문제는 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핵 문제라는 게 사실 북한 전체의 문제고 또 그 뉴클리어 시큐리티하고 다 연관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북한 문제를 쭉 다루면서 아마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뭔가 포괄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체제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체제의 속성상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붕괴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핵 이외의 그 확산 가능성.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북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포괄적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소위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외연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 및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게 맞는 시각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정책보다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둔 이런 정책.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박근혜 정부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 정책 내용은 앞으로 많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액션 플랜이 아직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책적 방향성은 옳게 나왔는데 그 액션 플랜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건 사실 뭐 지금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부 내내 고민을 하면서 액션 플랜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결국 그 액션 플랜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진전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뾰족한 건 이제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존 정부에다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래서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고려사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변 국가들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북한에 한다고 결국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나 상대가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야 뭐 북한이 좀 긍정적으로 이 국제사회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육자회담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북한 체제 내부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제 지원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역시 소용이 진전될 수 없는 거예요. 이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국제사회가 일치 단계된 목소리로 북한의 태도를 좀 바꿔서 국제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북한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이 살 길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